자,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복지관의 운영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사회복지관의 운영 원칙은 첫 번째 지역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징, 그 지역의 어떤 특색, 그 지역에서 어떤 지역 주민의 욕구, 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도 세워졌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관이 당연히 지역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성의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는 전문성의 원칙이다.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직원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잖아요. 전문 지식도 없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와서 근무하고 있어 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지역을 어떻게 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그 원칙 가운데서 두 번째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전문가. 자, 그럼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전문가. 무슨 전문가? 행정 전문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행정 전문가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맨 처음에 맺는 계약,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죠? 사회복지용어로 원조 계약이라고 해요. 원조 계약. 그러니까 원조 계약. 그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조 계약을. 그래서 뭐 쓰잘데없는 그런 원조 계약이 아니고, 이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잖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맨 처음에 맺는 계약, 이것을 원조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래서 전문가 사회복지관의 운영 원칙에는 반드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는 모든 센터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사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 중심으로 그것이 운영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임성의 원칙이다. 책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이 지역에 딱 세워졌는데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에 사회복지관, 여러분 집 근방에 사회복지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데 많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사회복지관이 하나 세워지면 그 구에 난리가 나야 됩니다. 그 구에 그냥 막 들수석거리고 막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복지관 거기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막 들쑤시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도 복지를 제대로 할까 말까인데 벌써 이게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부터 있었지? 아니 10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니죠. 그러면은 사회복지관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회복지관이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비일비재하다. 이거 내가 있는데도요. 사회복지관이 어디 여기인데 뭐 배지도 않아. 배지는 배지. 근데 일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 뭐 직원들만 있더구만. 행정직원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책임성이 없는 거야. 지역성의 원칙에서도 벗어나고 사회복지관이 그 지역 일대를 그냥 쑤시고 다니고 계속 전부 어린애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몰라. 모른다고. 이건 뭐예요? 지역성의 원칙에서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임성의 원칙에서도 벗어났다는 거예요. 네. 이것만 봐도 지금의 한국의 사회복지관은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학교에서만 이렇게 배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진 우리 전문가가, 여기 전문성의 원칙이라는 전문가들이 나가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기타 센터에 가서 막 그냥 거기서 정말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 사회복지관에 하는 일이잖아요.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목표를 주고 또 그들에게 사회행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사회복지사 또 사회복지관들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지금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책임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가면은 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데 가보면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하고 그냥 직원들밖에 안 보여. 그러면 그거는 내가 볼 때 국가적 낭비예요. 그리고 국가가 그런 그 위탁을 그런 데다가 했다면 빨리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가 다 이게 줄에 연결돼서 그 위탁을 5년이면 5년 동안에 그냥 마냥 그대로 시간만 끌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 월급이나 타먹는 것은 이건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이것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런 데 취직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막 가서 뒤집어 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안일주의에, 사회복지기관들이 너무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일을 안 벌리려고 그래요. 일을 안 벌리려고. 이 일을 안 벌리려고 그냥 안전, 평안. 그러면 뭐하러 그게 필요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습성하고 비스무리한 거야. 공무원들도 될 수 있으면 일 안 벌리려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일 벌려도 그 월급, 안 벌려도 그 월급.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받는 월급이니까 조용하게 받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일 안 벌리지. 이게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문제다 이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기관도 또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을 줄 때에 그 위탁을 줄 때 그러면 열정이 있는가, 사명감이 있는가, 이 투철한 사회복지 이 기관 정신이 있는가, 이런 거를 보고 줘야 되는데 무조건 자격만 되면 다 줘버리니까 이게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의 문제점, 위탁에 대한 문제점. 또 공무원들하고 연결이 잘 돼 있으면 거기 막 갖다 주고 이런 거죠. 전문성이 없더라도 막 좀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빨리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 지금 얘기한 거는 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 유광수 교수 개인적인 얘기지 또 이걸 가지고 시비하지 마요. 우리 학생들이. 내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요. 책에 안 나와 근데. 시험에도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보면 지금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가 71만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는 우리의 책임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의 71만 명의 사회복지사가 그냥 막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좀 뒤집어 놓고 활성화하고 막 열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막 불태웠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또 불바다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또 말 잘 들어야지. 자, 그 다음에 자율성의 원칙이에요. 이 자율성의 원칙이라는 걸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사회복지관이 무슨 어디 감시받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기관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알아서 해야 돼. 자율성. 그러면 특별히 어디 감시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는지도 모르죠. 제 주위에도 보면은 이 사회복지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가서 보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자율성의 원칙은 자기 스스로 그 사회복지관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의식,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회복지 기관을 세울 때 왜 이 기관을 세웠는가?
또 이 기관이 왜 이 지역에 왜 필요한가? 예. 또 그리고 이 기관은 여기서 지어져서 무슨 일을 어떻게 뭘 하려고 여기 세웠는가? 이런 정신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도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종합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들 뽑지도 않잖아. 뽑지도 않아.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실습생들이잖아요. 사회복지 실습생들. 그런데 귀찮으니까 실습생도 안 받아. 방학 때 그것도 한 5명 받고 끝나고, 여름방학에 5명, 겨울방학에 5명 이렇게 받고 끝나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학생들이 실습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장소도 없는데. 사회복지관에서 많이 받아줘야지. 근데 안 받아주잖아. 왜냐하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 또한 이게 책임성 내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이것도 자율성에 너무 이렇게 하니까 이 자율성 이것도 문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통합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이 이렇게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기관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화했잖아요. 아까 그 사회복지기관의 그 일부분 가운데 하나가 조직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을 전부 다 조직화했으면 이 조직화된 것을 가지고 통합 서로 이렇게 잘 묶고, 또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뭐 잘 분배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성을 가지고, 통합성의 원칙을 가지고 사회복지기관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참 좋은 사회복지관이죠. 근데 이거 뭐 그냥 뭐 서로 분리나놓고 찢어놔놓고 나눠놓고 이건 니네가 책임이야, 이건 니네 책임이야, 이건 니네 책임이야. 그렇게 되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의 운영 원칙은 자원 활용의 원칙이다. 이게 있어요. 자원 활용. 자원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원 활용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은 그 지역의 자원이 어디가 있는지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 자원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 그 기관이 자기 구에 혹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뭐 이 자원이 이쪽에는 뭐 학교가 많으니까 이쪽에는 뭐 선생님들이 많다. 아니면 우리 이쪽 지역에는 무슨 저기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산다. 그러면 이런 거 전부 다 알아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돈이 없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후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만들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일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러나 개중에는 철저한 사명과 이 사회복지의 연영을 가지고 불태워갖고 그렇게 하는 기관장, 그 관장님들이 계신 데는 그런 대로 잘 나가죠. 그러나 그 관장님들이 그런 사명의식이 없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일을 해도 그렇게 뭐 크게 뭐 빛나거나 열정을 보일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님들은 최소한 사회복지학과는 졸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관장의 자리에 앉으면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오늘날에 보면 대부분의 관장님들은 그냥 낙하산 아닙니까? 그냥 위에서 공무원 뭐 해서 뭐 끝난 사람이 와서 앉아 있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사회복지 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기관장을 하고 있으면 그 밑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설명을 해도 뭐 이 마인드가 안 되는데,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마인드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또 그리고 만약 공무원 쪽에서 이 낙하산으로 왔다 그러면 더 좋지 뭐. 그냥 뭐 일 안 벌리는 게 우선이지. 조용해 이렇게 되다 보면 사회복지기관이 그렇게 빚을 말할 수 없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의 기관장은 최소한 사회복지학과는 졸업을 해야 되지 않냐. 아무리 안 돼도 전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이거는
그래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기관장을 해야지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중립성의 원칙이에요. 자, 사회복지기관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어느 당에 빠져서 그쪽 편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쪽 당에 빠져가지고 그쪽 당의 중심으로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기관은 항상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중립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중립성의 원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너무 당에 빠져가지고 당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원이 됐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그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고, 클라이언트가 오면 선거철에 자기 클라이언트를 그 당원 만들 거 아니에요, 당원.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당에 치우쳐 있으면 안 돼. 중립성의 원칙. 그래서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사회복지사의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그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회복지사만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사회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사회복지사가 소경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어떤 당에 치우쳐 있으면 50%를 잃어버린 겁니다. 한쪽 50%를 놓친 거잖아. 또 이쪽 당에 치우쳐 있어도 50%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100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립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정말 지역 주민을 순수하게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사회복지 실천을 펼쳐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중립성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투명성의 원칙이다. 사회복지 기관이 예를 들어서 무슨 비자금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돈에 관계돼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안 돼요. 사회복지 기관은 항상 뭐든지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사회복지 기관에 지금 그 기관의 예산이 얼마냐, 받은 게 얼마냐, 그 요즘에 다 공개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공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개를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진실하게 하지 않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은 항상 투명성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복지 직접 전달 체계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운영 원칙을 지금 몇 개예요? 8개죠? 자, 8개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자원 활용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동남보건대 학생들은 페이퍼 한 장에, 페이퍼에 여러분이 낸 출석 대신에 페이퍼에 내는 게 사회복지관의 운영 원칙 8개. 그래서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해서 8개를 이렇게 쓰셔서 내시면 그걸 출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쓰시 말고 여기 8개 여기 보이시죠? 이 앞에 보이는 요거를 내시면 출석으로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회복지관의 운영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사회복지관에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냐? 사회복지관의 사업 대상을 먼저 살피겠어요. 자,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이 대상이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기관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지역 주민에게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실천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사회복지 실천론.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실천을 하는 거고, 실천을 하는데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는데 거기다가 기술,
거기다가 모델을 적용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 실천 기술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의 차이는 뭐냐? 사회복지 실천론은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동기부여를 하는 게 실천론이고, 실천 기술론은 그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그냥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델을 적용해서 실천함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더 높이고자 하는 것이 실천 기술론이다. 자, 이해가 갑니까? 네. 요즘에 어떤 책들을 보면 실천론 안에 실천 기술까지 다 들어있고, 또 실천 기술론 책 속에 실천론까지 다 들어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나눠져야지 학생들이 공부하기 이렇게 딱딱 좋은데, 요즘에는 실천론을 사도 실천 기술론하고 짬뽕돼 있고, 또 실천 기술론을 사도 실천론하고 짬뽕이 돼 있고, 이런 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정의를 내려주면, 실천론은 사회복지를 실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마음을 주고 어떻게 실천을 하는 것이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그 실천론이다 이거예요. 동기부여.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가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실천 기술론은 이 실천을 하는데 이 방법에서 어떤 모델이 좋냐, 어떤 모델을 가지고 적용해야, 어떤 모델을 사용해야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냐. 그래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실천 기술론이다. 자, 이해가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을 잘 이 정의를 이렇게 잘 못 내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으로서,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이에요. 대상이. 그 다음에 다만 다음 각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다음 각호가 뭐냐 이거예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는 우선 제일 중요시 우선해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예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이에요. 수급자 바로 밑에 생활. 그러니까 좀 뭐 거기서 거기지만은 그래도 수급자로 딱 선정된 사람이 있고, 아직 수급자로 선정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해당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단계의 사람들을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이에요. 자, 장애인 우선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노인 우선 해야 되잖아요. 노인 우선 당연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이거 다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자, 이번에 보니까 어느 그 나라에서 보니까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가 걸리면 젊은이들에게 먼저 치료를 해라. 우리 늙은이들은 젊은이를 먼저 하고 우리 늙은이가 나중에 하겠다.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나라도 있대요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이가 많아지면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지금 늙은이 먼저 해야지 왜 젊은이부터 하냐. 그러면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을 때 누구부터 건져야 되겠어? 젊은이부터 건져, 노인부터 건져. 노인부터 건진다. 그러면 애는 살 날이 청청한데 애는 어떻게? 이게 이제 윤리적 딜레마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서 뭐를 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왜냐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시비 올까봐. 내가 만약에 젊은이들 먼저 고치라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내 강의를 유튜브로 나가니까 막 이거 보고 그놈이 어떤 놈이야 쫓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인부터 하려면 그러면 이제 어린애를 그러면 죽으란 얘기냐 막 또 이러고 또 쫓아올 수도 있는 거라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후로 이제 또 수업이 되어지는 것은 일주일 후에 또 기다리시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